1992년 9월, 영국 중앙은행이 하루 만에 무릎을 꿇었어요. 파운드를 지키려고 가진 외환을 다 쏟아붓고도 졌거든요. 그때 시장이 이긴 쪽에 붙인 말이 영란은행을 무너뜨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팀 런던 사무실에서 그 거래의 실마리를 짚어낸 30살 애널리스트가 지금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예요. 여러분, 국가는 시장을 못 이긴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34년 전에 그걸 증명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월스트리트 저널이 글을 두고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채권 시장에 의해 교육당한 한 주. 이번엔 그가 진 쪽이었거든요. 금리를 누르려고 꺼낸 카드는 이틀 만에 무너졌고 미국 나라빚은 40조 달러, 우리 돈 5,520조 원을 처음 넘었어요. 그런데 오늘 진짜 볼 건 미국이 얼마나 흔들렸느냐가 아니에요. 그 시장에서 빠져나온 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거든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미국 빚이 얼마나 큰가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던 자리가 흔들리는 동안 돈이 어디로 옮겨갔는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행선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어요. 1997년 12월에 손해준진 달러가 39억 4천만 달러밖에 없던 그 나라 말이에요. 그 사이 29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왜 지금 여러분 통장에 닿는지까지 오늘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남자가 지난주에 꺼낸 카드부터 보죠.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건 국채 재매입을 늘리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말부터가 벌써 어려우실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국채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나라가 돈을 빌리면서 써준 차용증이거든요. 우리도 이걸 억지로 사야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차 한 대 뽑으러 가거나 집 등기하러 가면 창구에서 국민주택채권부터 끊게 했죠. 그거 손에 주자마자 웃돈 얹어 되팔던 기억. 1970년대나 80년대에 사회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국채였어요. 그럼 재매입은 뭘까요? 나라가 예전에 써준 차용증을 시장에서 도로 사들이는 거예요. 사들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마련하려고 짧은 만기 차용증을 새로 써서 팔고요. 쉽게 말하면 10년 뒤에 갚기로 한 빚을 걷어오고 대신 석 달 뒤에 갚을 빚을 내는 거죠. 만기를 바꿔 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줄인 게 아니라 갚을 순서만 앞뒤로 옮겨 놓은 거예요. 왜 굳이 이런 걸 했을까요? 긴 만기 쪽 이자가 너무 올라 있었거든요. 30년 뒤에 갚기로 하고 빌릴 때 붙는 이자가 5.31%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2007년 6월 이후로 이만한 값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금융위기가 터지기도 전 이야기죠. 그러니까 재무부는 긴 쪽 차용증을 시장에서 걷어오면 그 이자가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재매입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2배로 키웠고요. 시장은 이걸 두고 재무장관이 금리에 직접 손을 댔다고 읽었어요. 여기서 잠깐, 이게 왜 우리한테까지 오는 이야기인지 짚어둘게요. 미국이 30년 만기로 빌릴 때 붙는 이 이자가 세계 모든 돈값의 기준자 노릇을 하거든요. 그 자가 흔들리면 우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기업이 회사채를 찍을 때 붙는 값도 같이 흔들려요. 남의 나라 채권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은 우리 이자고지서의 원판인 셈이에요. 발표 직후엔 실제로 먹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긴 쪽 이자가 슬그머니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에는 유통기한이 있었어요. 그게 며칠이었을까요? 이틀이었어요. 발표하고 딱 이틀 만에 이자는 발표 이전 수준을 넘어서 다시 올라갔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한 주를 두고 뭐라고 했냐면요. 스콧 베선트가 채권 시장에 의해 교육당한 다사다난한 한 주라고 적었어요. 교육당했다는 표현을 나라 재무장관한테 쓴 거예요. 시장에는 그 사이에 이름 하나가 돌았어요. 베선트 풋이라는 말이었죠. 금리가 튀면 재무장관이 밑대서 받쳐준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의 유통기한이 딱 이틀이었던 거예요. NXWS라는 운용사에서는 이걸 이렇게 봤어요. 오래가지 못할 피상적 응급조치라고 판단했다고 했고요. 유럽 쪽 금융그룹 ING는 더 매정하게 말했어요. 타이타닉 위에서 갑판 의자만 옮겨놓는 격이라고요. 배가 물이 차고 있는데 의자 배치를 고쳤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2배로 늘렸다는데 그 정도면 큰 돈 아니냐고요. 맞아요. 우리 감각으로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이 돈이 상대해야 하는 판이 얼마나 큰지를 같이 놓고 봐야 해요. 나라빚 전체 앞에 이 재매입 금액을 세어보면 자릿수가 아예 안 맞아요. 물동이로 저수지 수위를 바꿔보겠다는 것과 비슷했고요. 시장은 그 계산을 이틀 만에 끝낸 거예요. 그럼 왜 시장은 이 카드를 이렇게 빨리 채점해 버렸을까요? 재무부가 긴 쪽 차용증을 걷어가면 그 자리에 짧은 쪽 차용증이 그만큼 새로 나온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총량은 그대로인데 갚을 순서만 앞당겨진 셈이니까요. 오히려 몇 달 뒤에 갚아야 할 몫이 늘어난 거고 시장은 그 청구서를 미리 당겨서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이상해요. 금액이 모자랐던 거라면 더 크게 지르면 됐을 텐데 재무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시장이 안 산 건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럼 대체 뭘 안 산 걸까요? 약속이었어요. 금리라는 건 빚의 크기에 붙는 값이 아니라 그 빚을 갚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에 붙는 값이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문장을 하나 드릴게요. 돈은 이자를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켜온 횟수를 보고 움직여요. 동네 개를 떠올려 보시면 쉬워요. 개주가 이번 달에 이자를 더 얹어준다고 하면 솔깃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전에 개를 2번 깬 적이 있다면요. 아무도 안 붙잖아요. 이자를 아무리 올려도 안 붙고요. 나라 채권 시장에서도 똑같은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미국 쪽 장부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총부채가 30조 달러를 넘어선 게 2022년 1월이었어요. 그 뒤로 넉해 남짓 지나는 사이에 10조 달러가 더 붙었고요. 늘어난 속도가 눈에 보이시죠? 빚이 크다는 것 자체는 사실 미국의 오랜 조건이라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계가 그 차용증을 가장 안전한 물건으로 쳐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굴러온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건 이 집이 어느 쪽으로 걸어가고 있느냐거든요. 더 아픈 건 이자예요. 2026 회계연도 한 해 동안 미국이 빚 이자로만 쓴 돈이 1조 1,700억 달러예요. 한 해치입니다. 이게 어떤 집이냐면 버는 돈으로 원금은 한 푼도 못 줄이고 이자만 겨우 막고 있는 집이에요. 게다가 그 이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나 늘었고요. 그런 집이 카드 한 장 더 만들었다고 신용이 올라가진 않죠. 성적표에도 이미 자국이 남았어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025년 5월에 미국 등급을 한 칸 내렸거든요. 최고 등급 자리에서 그 아래 칸으로요. 이건 이번 사건보다 한참 전 일인데 시장은 그때부터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고 있었어요. TD증권 쪽 코멘트가 이 분위기를 잘 짚었어요. 2011년 미국이 처음 신용등급 강등을 겪었던 때가 떠오른다면서 중앙은행과 의회, 재무부 자체를 포함한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고 했고요. 숫자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 이야기죠. 그럼 그 시장에서 빠져나온 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답을 제대로 보시려면 시간을 한참 뒤로 되감아 봐야 해요. 1990년대 초 런던으로요. 1991년 한 젊은 애널리스트가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에 들어갑니다. 런던에서 유럽 쪽을 담당했고요. 그 청년이 짚어낸 게 파운드였어요. 영국이 정해놓은 환율을 지킬 힘이 없다고 본 거죠. 그 판단을 상사인 드러켄밀러에게 넘겼고 팀은 파운드를 상대로 크게 걸었어요. 1992년 9월 영국 중앙은행이 맞섰어요. 가진 외환을 쏟아부어 파운드를 사들였고요. 하루 사이에 금리도 2번이나 올렸어요. 그런데 못 이겼어요. 곳간이 먼저 바닥났거든요. 그날 시장에 남은 문장이 국가는 시장을 못 이긴다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묘한 대목이 바로 여기에요. 그 문장을 몸으로 증명한 사람이 한 세대가 지나 이번엔 국가 쪽 의자에 앉았거든요. 그리고 같은 시장에 같은 방식으로 부딪혔고요. 시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 이번엔 이겼겠죠? 아니에요. 이번에도 시장이 이겼고요. 그 팀이 아시아 통화를 상대로 돈을 걸던 시기가 1997년이었어요.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갈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원화를 겨눴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확인되는 건 그가 그 회사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회사가 태국 바트 같은 아시아 통화에 걸었다는 것, 여기까지예요. 없는 이야기를 붙이면 그건 우리가 지어낸 게 되니까요. 다만 시기만 나란히 놓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 돈이 아시아 어딘가를 흔들던 그해 겨울, 우리는 손에 쥔 달러가 사흘치 수입값도 안 되던 나라였어요. 은행 창구 앞에 줄이 길게 들어섰던 그 겨울이요. 여러분이 그때 그 줄 어딘가에 서 계셨거나 볼반지를 들고 나가셨거나 회사에서 명단을 받아보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나올 숫자가 전부 그 겨울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때 그 나라와 지금 그 돈이 향하는 나라가 같은 나라예요. 갈래는 3개인데요. 첫 번째부터 보실까요? 첫 번째 갈래는 세계 국채 장바구니 목록이에요. 정식 이름은 어렵게 붙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세계 연기금과 보험사들이 나라 채권을 담을 때 참고하는 표준 목록이거든요. 이 목록에 이름이 오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그 목록을 따라가는 돈은 담당자가 한국을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이 정해진 비중만큼 기계적으로 사와야 해요. 취향이 아니라 규정으로 사는 돈이죠. 한국은 그 목록에 올랐어요. 실제 편입은 올해 4월 1일부터 시작됐고요.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8개월에 걸쳐 매달 정해진 몫씩 나눠서 들어와요. 시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대략 70조 원에서 90조 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전망치라는 점은 짚고 갈게요. 여기서 이런 반문 나올 만해요. 목록 하나 들어간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그게요, 우리가 17회를 매달렸던 자리예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는 뒤에서 날짜까지 짚어드릴 건데요. 지금은 이 대목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열린 문이 아니라는 것. 돈의 성격도 좀 달라요. 뉴스 보고 들어왔다가 뉴스 보고 나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규정을 따라 들어오는 돈은 매수 시점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파는 쪽에서 보면 사줄 사람이 달력에 적혀 있는 셈이고요. 그럼 이 목록에 오르는 조건이 뭐였을까요? 이자를 많이 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외국인이 사고 팔기에 불편한 게 없는가, 세금과 결제 절차가 예측 가능한가, 그리고 그 규칙을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지키는가, 이 3가지를 몇 해에 걸쳐 지켜보고 판정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채권이자가 매력적이라는 인증이 아니라 우리가 규칙을 안 바꾸는 나라라는 인증에 가까워요. 그런데 규정 때문에 들어오는 돈만 있다면 이건 그냥 운이에요. 운이 아니라는 증거는 두 번째 갈래에 있어요. 두 번째 갈래는 보험료예요. 나라 채권에는 보험이 하나 붙어요. 저 나라가 빚을 못 갚으면 대신 물어주는 계약인데요. 이게 비싸다는 건 시장이 저 나라를 불안하게 본다는 뜻이고, 싸다는 건 저 사람은 떼먹을 사람이 아니라고 값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 보험료가 지금 어느 수준이냐면 0.19%예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옆에 세워볼게요. 이 값이 프랑스보다 낮고 캐나다와는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전 세계에서 17번째로 낮고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 중에서는 가장 낮아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가 이만큼 싸게 평가받은 적이 없어요. 성적표 쪽도 볼까요? 무디스가 매긴 한국 등급이 위에서 3번째 칸이에요. 앞에서 미국이 한 칸 내려갔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두 나라 사이는 딱 한 칸 차이예요. 한때 우리가 부재금융을 받던 나라였다는 걸 생각하면 이 한 칸이 그냥 만들어졌을 리가 없죠. 여기서 오해는 없으셔야 해요. 한국이 미국보다 안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축통화라는 자리는 여전히 미국 것이고요. 다만 시장이 값을 매기고 있던 건 우리 이자율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안 깬 횟수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여러분 지갑에 닿을까요? 나라 보험료가 싸지면 그 나라 은행과 기업이 밖에서 돈을 빌려올 때 붙는 값도 같이 싸져요. 그 값이 결국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대출금리로 돌아오고요.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나라의 통화는 급하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해외여행 환전할 때, 자녀 유학비 보낼 때 그 차이가 그대로 나타나요. 여기까지가 채권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 갈래는 아예 다른 시장에서 벌어졌어요. 주식이에요. 외국인이 들고 있는 한국 주식 평가액이 올해 두 번째 분기 석 달 동안에만 8,481억 달러 늘었어요. 한 해가 아니라 분기 하나에 벌어진 일이에요. 채권 쪽도 같이 불었고요. 외국인이 들고 있는 국내 채권 잔액은 349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뉴스에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갔어요. 우리나라 대외재산이 역대 최대 폭으로 줄었다고요. 제2의 외환 보유액이 무너졌다는 제목까지 붙었고요. 실제로 숫자가 그랬어요. 우리가 밖에 가진 돈에서 밖이 우리한테 가진 돈을 뺀 값이 640억 달러까지 내려앉았거든요. 한 분기 만에 6,895억 달러가 사라진 거예요. 1994년에 이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뒤로 가장 큰 감소폭이었어요. 숫자가 마이너스인데 좋은 소식이라니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계산을 뜯어보면 그렇게 돼요. 저 값이 줄어드는 경우는 둘이거든요. 우리가 밖에 가진 게 줄거나 밖이 우리한테 가진 게 늘거나. 이번엔 뒤쪽이었어요. 우리 자산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코스피가 크게 오르면서 외국인이 들고 있던 한국 주식값이 통째로 불어난 거예요. 외국인 몫이 커지니까 뺄셈 결과가 작아진 거고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니에요. 한국은행이 발표하면서 직접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갚아야 할 빚이 늘었거나 대외 지급 능력이 약해진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요. 발표한 기관이 직접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가 악재로 읽은 그 숫자는 세계의 돈이 한국 주식을 사고 남긴 영수증이었어요. 영수증 금액이 클수록 뺄셈 결과는 작아지고요. 헤드라인만 보면 무너진 것 같은데 장부를 열면 반대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남죠? 규정으로 들어오는 돈, 싸게 매겨진 보험료, 불어난 주식 평가액, 이 세 갈래가 하필 같은 해에 겹친 게 우연일까요? 날짜를 세어보면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숫자가 하나 나와요. 17년이에요. 세계 국채 장바구니 목록에 이름을 올리려고 우리가 매달린 시간이요.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시작은 2009년이었어요. 외국인이 우리 채권을 사면 세금을 안 물리기로 하면서 관찰 대상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2011년 1월에 그 비과세를 도로 걷어들였어요. 그러자 편입은 그대로 무산됐고요. 첫 번째 실패였어요. 그 겨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몇 해를 준비해서 서류를 다 맞춰놨는데 결정 하나로 그 서류가 통째로 쓸모 없어진 거예요. 그 방에 있던 실무자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뒤로 10년 넘게 이 문은 다시 안 열렸어요. 다시 문을 두드린 게 2022년 9월이었어요. 관찰 대상 명단에 재등재됐고요. 그런데 바로 되지 않았어요.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시장 접근성 항목에서 3번 연속 떨어졌어요. 환전이 불편하다, 결제가 까다롭다, 이런 지적을 받을 때마다 제도를 하나씩 고쳤고요. 그렇게 고치고 또 고쳐서 2024년 10월에 네 번째 도전 만에 편입이 확정됐어요. 곳간 사정도 그 사이에 아주 달라졌고요. 지금 우리 외환 보유액은 4,279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때 그 바닥과 견주면 어느 정도일까요? 108배거든요. 사흘치 물건값도 못 치르던 집이 이제는 곳간에 재고를 쟁여놓고 사는 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세고 있던 건 금리가 아니라 지켜온 시간이더라고요. 아까 개 이야기 드렸죠? 우리가 17회 동안 한 건개를 안 깨고 꼬박꼬박 부은 거예요. 지금은 갯돈 숭번이 우리한테 온 거고요. 이게 여러분 살림에 어떻게 닿는지 3가지만 짚을게요. 하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담고 있는 부채값이에요. 사줄 사람이 늘면 그 값은 올라가고 그건 연금 수익률로 잡혀요. 둘, 은행이 밖에서 돈 빌려오는 값이에요. 그게 싸지면 우리가 받는 대출금리 쪽 부담도 같이 가벼워지고요. 셋, 일자리예요. 환율이 급하게 너를 뛰지 않으면 부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파는 공장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계획이 서야 사람을 뽑거든요. 여기까지 들으면 다 잘된 이야기 같죠? 그런데 냉정하게 짚을 게 하나 남았어요. 규정을 보고 들어온 돈은 규정이 바뀌면 그날로 나갑니다. 이건 애정이 아니라 절차거든요. 먼데이엔드를 손보거나 우리 비중을 줄이면 같은 원리로 팔고 나가요. 들어올 때 판단이 없었다는 건 나갈 때도 판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신용등급이 있는데 설마 나가겠냐고요. 등급은 값을 매길 뿐이지 돈을 묶어두지는 않아요. 성적표가 좋다고 학생이 그 학교에 계속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날짜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나눠서 들어오는 이 유입은 11월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진짜 시험대는 편입이 끝난 그 다음 달부터예요. 규정이 사주던 몫이 사라진 자리를 판단해서 사는 돈이 채워주느냐,
거기서 우리 신용이 진짜였는지가 판가름 나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주식 평가액이 불어서 좋아 보이는 숫자는 반대로 주가가 빠지면 그만큼 되돌아가요. 이번 분기의 반전이 다음 분기에도 같은 방향이라는 보장은 없고요. 그래서 이걸 성적표가 아니라 중간점검표로 읽으셔야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조각이에요. 다시 1992년 9월로 가볼게요. 영국 중앙은행이 가진 외환을 다 쏟아붓고도 하루 만에 무릎을 꿇었던 그날이요. 그때 시장에 남은 문장은 지금도 맞아요. 어떤 나라도 시장을 힘으로 이기지는 못해요. 재무장관 자리에 시장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앉혀놔도 안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그게 다시 한번 확인됐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따라온 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을 이기는 나라는 없어도 시장이 오래 지켜본 나라는 있어요. 힘으로 눌러서 얻는 게 아니라 안 깨고 부어서 순번이 오는 거예요. 그게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데 걸린 17회였고 보험료가 저값까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미국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약속을 지켜온 시간에 뒤늦게 값이 매겨진 이야기죠. 통쾌해야 할 일도 아니고 우쭐할 일도 아니에요. 다만 그 값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는 한 번쯤 짚고 갈 만해요. 창고에서 채권을 억지로 끊던 분들, 그 겨울에 돌반지를 들고 나가셨던 분들, 명단을 받고도 다음날 다시 출근하셨던 분들이요. 오늘 세계의 돈이 읽고 있는 건 그 횟수예요. 마지막으로 3가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째, 환율과 물가예요. 밖에서 돈이 들어오는 동안은 급한 흔들림이 덜해요. 둘째, 여러분 통장이에요. 연금이 담고 있는 채권값에 이 흐름이 그대로 반영되고요. 셋째, 일자리예요. 환율이 예측 가능해야 공장이 사람을 뽑거든요. 남의 나라 재무장관이 진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1997년 12월 그때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나요? 댓글로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 못 푼 질문이 하나 남았어요. 왜 세계의 돈은 지금 미국 밖에서 갈 곳을 찾고 있을까요? 그 답은 다음 이야기로 가져올게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